의자는 근데 되게 많은 기업에서 쓸 거예요. 허먼 밀러라는 의자가 있는데 되게 좋은 의자가 있어요. 저는 재택을 주로 하니까 그 허먼 밀러 공구를 가끔씩 해요. 회사에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집에도 허먼 밀러 해가지고 허먼 밀러에 스탠딩 데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 첫 직장이었고 채용 전환형으로 해서 인턴 6주를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IT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 PM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비스 개선 플러스 신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생만큼 막 서로 견제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직무는 조금 여초여가지고 그냥 여자들끼리 친한 분위기긴 했는데, 근데 인턴 과정 자체는 되게 빡셌어요. 저희가 26명이 인턴을 했는데 그중에 6명만 전환이 돼가지고 20명은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턴까지도 자소서랑 뭐 면접이랑 이런 거 다 거치고 나서 26명이 뽑힌 건데, 그 6주 동안 과제를 일주일에 하나씩 줘요. 그래서 개인 과제도 하고, 그리고 6주 동안 계속 진행하는 장기 과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업을 하나씩 해라, 물건을 하나씩 팔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너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CEO님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발표까지 다 끝난 다음에 최종 면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최종 면접을 가는데 26명 중에 12명만 남았고, 그 최종 면접을 보고 6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6명이 최종 합격하게 됐죠. 엄청 울었어요. 짜증나가지고. 물건 파는 게 너무 짜증나서 그 동대문 도매시장 가가지고 제가 팔자에 없는 옷 떼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회사를 일주일에 2-3번밖에 안 나가고 나머진 재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잠옷 입고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서 아 이거 뭐하지 해가지고 근무 시간 딱 10시부터 7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조금 생각이 나면은 뭐 밤 12시에 그냥 끄적이다가 조금 늦게 이제 하면서 하고 약간 탄력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아가지고 그런 업무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인턴을 하고 나서 들어와서 지금 현업에 있잖아요. 근데 현업이 조금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인턴이 조금 더 빡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과제가 새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착즙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물론 지금도 빡세긴 한데 인턴 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지금 일은 절대 할 수 없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인턴 일은 빡세죠. 전혀 없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여가지고 실무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과제를 주고 그걸 제출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상사분들을 잘 만날 일이 없었고, 그분들은 그냥 저희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지 같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눈치? 진짜 없었어요. 저희 회사 업무 문화가 되게 좋은 회사인 편이어가지고 인턴뿐만 아니라 합격하고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은 솔직히 없어요. 초봉은 4,500이었고 매년 한 500 정도씩 올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연봉이 올라가는. 근데 제가 저연차라서 좀 많이 오르고, 고연차가 되면 조금 더 상승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성과급은 연말에 하는 제가 받은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정해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평가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 시즌이 되면은 약간 아, 나 올해 뭘 했지? 올해 적을 성과가 뭐가 있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또 연초에는 살짝 풀려있죠. 근데 그것도 회사가 매년 달라요. 주는 성과급이 매년 다르고, 뭐 우리 올해 잘했으니까 성과급 많이 줄게 라고 풀어놓는 돈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성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데, 제가 똑같은 평가를 2년을 받았더라도 작년에는 회사가 주는 돈이 많았는데 올해는 똑같은 평가더라도 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이 적어가지고 되게 적게 가져가고 널뛰기가 좀 있어요. 하청은 조금 더 제조업에서 조금 강한 업무 스타일인 것 같고, 저희도 물론 하청이 있어요. CS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수작업이 필요한, 단순한 수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 자회사들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부탁을 드리죠. 좀 간단한 것들은. 근데 제 부서는 완전 서비스여가지고 만드는 게 없어서 그래서 하청 같은 건 좀 없고, 저희끼리 만들어서 저희끼리 기획하고 저희끼리 디자인하고 저희끼리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를 내보내는 거죠. IT는 직무가 딱딱 나뉘어
나뉘어 있고 전공에 따라서 본인이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보통은 기획, 디자인, 개발, 출시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기획은 보통 문과 전공이고 디자인은 예체능, 미대라든지 시각 디자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개발은 완전 컴공, 기과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직무가 그렇게 크게 세 가지고 물론 스텝 직군들도 있죠. 뭐 인사, 재무, 마케팅 이런 게 계시는데 서비스의 메인 실무자들로 보면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있죠. 개발분들은 잘 몰라요. 개발분들은 사실 코딩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니까 조금 더 학교가 다양해요. 스펙이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고 근데 이제 문과의 기획자들은 사실 테스트 같은 게 없잖아요.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 회사도 학력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한 분들 보면은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외에도 물론 계시긴 하는데 서영고가 진짜 많죠. 대부분 서영고죠. 외국계는 전 못 봤어요. 제가 하는 서비스가 해외 진출한 서비스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해외 대학교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잘 못 봤지만 제가 같이 입사했을 때는 제가 입사한 인턴 친구들은 전부 서영고 중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서로 와서 만나는 다른 분들은 조금 더 넓어요. 학력. 근데 문과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획서가 사실 비슷하면은 학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거다 인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면은 이왕 좋은 학교를 뽑지 뭐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되게 학력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친구들이 이런 좋은 학력 중에서도 많은데 왜 낮은 학력을 뽑아야 돼? 이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더 사실 퍼포먼스를 잘 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직장 동료랑은 항상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되게 이성적으로 지적인 대화를 하는데 회사 밖에서는 그런 대화 안 하잖아요. 지적인 대화 별로 안 하니까 뭔가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나? 몇 개 없어요. 16개예요. 제가 한 번 갈 때 오래 가서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서 휴가를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 게 다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잘 못 쓰거든요. 연속해서 잘 못 써요. 그게 업무의 특성상 데드라인을 꼭 맞춰야 되고 매일매일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 업무들은 길게 못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사실 근데 저희 업무는 조금 더 데드라인이 잘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갔다 와서 팔로우업을 하면 되는 그런 업무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어서 좀 운이 좋은 포지션인 것 같기는 하고 일단 16개가 있어요. 16개가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몰아서 쓴다고 하면 3주가 조금 넘겠죠? 저희 회사는 추가로 나오는 휴가가 있어요. 한 2년을 다녀요. 그 입사하고 2년이 지나면 15개의 휴가를 줘요. 그거를 3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 3년이 지나면 또 15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1년마다 소진이 안 되고 몰아서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팀과 팀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팀은 안 줘요. 휴직. 그것도 3년을 다니면은 쓸 수가 있는데 6개월까지 그냥 쉴 수 있어요. 무급이긴 해요. 무급인데 그냥 나 지쳤어. 나는 조금 진짜 나를 돌보고 싶어. 이러면은 6개월까지 그냥 쉬고 올게요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많이 써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 썼고 쓰고 뭐 여행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진짜 그냥 쉬어요. 힐링하고 다시 돌아오고. 저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늘 바빠서 못 써요. 언제 쓰지? 근데 또 바쁜데? 이거 끝나고 써야지? 또 바쁘다. 이거 끝나고 써야지? 하니까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입사 5년 차이긴 한데 3년 지나고 나오니까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죠. 그동안은 이제 다른 분들이 대체를 해주죠. 그 업무를 좀 커버를 해주죠. 저는 출근을 잘 안 해요. 사실 재택이 최고의 복지 아닐까요? 저희는 풀 재택을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 나가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화장을 하고 회사에 갔다가 오는 시간을 합치면은 2시간 반 정도가 하루에 날아가요. 그게 좀 낭비 같아요, 저는. 일단 점심 저녁은 공짜예요. 회사에서 먹는 건 공짜고 지원비가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와서 그걸로 이제 식대를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밥을 해결하거나 통신비를 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식당 수준으로 나오고 푸짐하고 샐러드바 다 있고 메뉴가 점심에 3개씩 있고 아침은 조식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층마다 이제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 뭐 바나나나 계란이나 삼각김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뽑아서 그냥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람이 몇 명인데 1,000원 정도? 음료가 뭐 다 커피, 차 다는 아닌데 웬만하면 다 뭐 700원, 1,000원 이렇게 하고 2,000원씩 되는 음료들도 있죠. 비싼 것들. 복지가 좋아요. 간식은 팀에 이제 구비가 되어 있죠. 저희가 원하는 간식을 편의점에서 사올 수도 있고 법카로 어쨌든 팀 간식이니까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죠.
그쵸. 의자는 근데 되게 많은 기업에서 쓸 거예요. 허먼 밀러라는 의자가 있는데 되게 좋은 의자가 있어요. 저는 재택을 주로 하니까 그 허먼 밀러 공구를 가끔씩 해요. 회사에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집에도 허먼 밀러 해가지고 허먼 밀러에 스탠딩 데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집에서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해서 공구를 하는 거죠. 80에 샀던 것 같은데? 저희는 업무기기 지원비가 있어서 산에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원하는 노트북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뭐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다 그 지원비 안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 업무기기니까 썼다가 다시 반납은 해야죠.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은 장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은 뭐 2개씩 막 하고 모니터도 막 다들 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죠. 왜냐면 저희는 IT 회사니까 맨날 컴퓨터 말고는 사실 볼 게 없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쓸 수는 없어요. 업무용으로. 프로그램도 이제 업무기기에서 나가죠. 저희가 IT 업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필수 프로그램들은 다 돈을 조직에서 내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저희 회사는 그게 좋아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되게 자유로운 거. 사실 육아휴직이 다 있어도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쓰는 회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육아휴직을 마음껏 다녀올 수 있는 거. 다녀와도 자리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 있는 거. 다른 아기가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어린이집에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잘 케어해준다고 듣긴 했어요. 자세히는 제가 몰라요. 최근에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뭐 헬스장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겼어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탄력근무제긴 해요.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9시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2시에 출근을 하고 싶다. 그럼 미리 말은 해야죠. 공유는 하고 그리고 회의가 있으면은 그때는 당연히 근무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뭐 회의가 없다 그러면은 잠깐 쉬고 와서 다시 해야지. 헬스장 갔다 와서 다시 밤에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대기업은 이제 우리 보고 올려야 돼. 보고를 잘해야 되고 보고에서 이 피드백이 나왔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방향성 다 바꿔. 다시 올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되게 오래되고 몇십 년이 되고 복잡하니까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반발이 엄청나고 이렇게 잘 해오던 건데 이거 바꾸면 사용자들 싫어해. 이런 것도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 되게 동료들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사가 일을 너무 못해. 동료가 일을 너무 못해. 나만 일을 다 해.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직장이든 상관없이. 근데 저는 회사에서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고 항상 내가 제일 멍청하네?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똑똑하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다른 친구들이 들으면 야, 진짜 너무 좋다 라고 하고 저도 좋기는 한데 가끔씩은 이제 스트레스죠.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뭐 몇 년을 다니다 보면은 매일같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뭐 일을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좋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눌러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되게 저한테 좋은 자극이 오는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딱딱 알아듣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엔 되게 편하죠. 난 내 몫만 잘하면 되니까. 자를 순 없을걸요? 일단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 못한다고 자르는 게 임원은 자를 수 있죠. 계약직이니까 자를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평사원들은 일을 못한다고 자르는 경우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평가를 낮게 주면은 연봉 인상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분들은 알아서 다른 팀으로 옮기세요. 저희는 조직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니까 엄청 서비스가 많잖아요. 되게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1년에 한 2-3번 정도 프로그램이 열려요.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만약에 우리 팀에서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 좀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고를 거기에 올리고 그럼 다른 팀 분들이 그걸 보고 나 이 업무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직을 하듯이 지원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합격을 하면은 조직을 이동을 해서 완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느낌인 거죠. 아니요. 왜냐면 내가 원해서 옮기는 거니까. 일 못하는 직원을 거의 못 받고 일을 조금 게으르게 하는 직원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동료들이랑 말할 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 거지? 이 정도지 상사가 너는 다른 데로 가 이런 식으로 말하나? 잘 모르겠어요.
시기가 있어요. 바쁜 시기가 있고 좀 덜 바쁜 시기가 있는데 IT 회사에서의 사이클을 보면은 서비스를 개선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기획이 앞단에서 들어가고 그거를 개발한테 넘기고 그럼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는 조금 널널해요.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는 다음 거를 기획을 하죠. 업무 강도 꽤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야근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고 하려면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어쨌든 데드라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는 만큼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저희 뭐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때까지는 기획을 마무리하자 라는 거를 저희가 했으면은 그래도 좀 밤을 새서 오늘 밤 좀 새볼까 하고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엄청 빡세진 않은 것 같아요. 야근의 절대적인 양은 없는데 집중할 때 팍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긴 해요. 지끈지끈하긴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없어요. 리더가 있고 그 위에 임원급 분들이 있고 그 밑엔 다 똑같은 사원인데 연차가 다를 뿐이죠. 연차가 높아서 존중을 해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사실 짬이 찰수록 일을 더 잘하는 게 맞으니까 보이잖아요. 고연차는 고연차인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냥 저는 저연차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맞나? 저분들이 하는 게 맞나? 인사이트 좋네 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근데 뭐 제가 저연차라고 해서 무조건 넵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만약에 제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마음껏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단점, 이제 재택을 안 하는 회사로 이직을 못한다. 저는 입사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출근해야 돼 라는 회사를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 5일 출근시키면 나 이직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있죠. 대기업이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조금, 스타트업은 되게 이거 하자, 좋아, 달려, 끝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대기업은 이제 우리 보고 올려야 돼, 보고를 잘해야 되고, 보고에서 이 피드백이 나왔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방향성 다 바꿔 다시 올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되게 오래되고 몇십 년이 되고 복잡하니까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반발이 엄청나고, 이렇게 잘 해오던 건데 이거 바꾸면 사용자들 싫어해, 이런 것도 있죠.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보수적이어지는 것들이 있죠. 평사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야망이 있어, 나는 리더로 올라갈 거야, 난 임원이 되고 싶어, 이러면은 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친한 무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전혀 라인이랄 게 없어요. 그냥 난 내 일만 잘하면 돼. 왜냐면 다른 분들이랑 할 게 없어요. 만나질 않고 나는 내 팀 상사, 나 우리 팀 동료들 끝, 이어가지고 라인을 태워준다? 라인이 있기야 하겠죠. 정치적인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저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자랑하기 좋죠. 왜냐하면은 IT 회사의 장점은 내가 만든 거를 아무한테나 바로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진짜? 하고 이제 엄마 아빠도 이거 너가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동네방네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얘가 만든 거래, 내 친구가 만든 거래, 이렇게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제가 나 이 회사 가고 싶어 라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원래 PD 쪽을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쪽에 다 넣다가 이 회사도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회사도. 그래서 넣었다가 근데 방송국이 다 떨어지고 여기만 붙었네? 해서 엄마 아빠한테 나 이 회사 인턴 됐어. 그래서 엄마 아빠 그래? 언제 넣었대? 그래? 잘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 붙었어 근데. 그래서 진짜? 그럼 너 취직을 한 거야? 축하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돼가지고 부모님이 막 취직해야지, 언제 취직해야지, 이런 건 없으셨던 것 같고. 있는 곳들 봤어요. 저희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다른 팀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팀의 상사분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좀만 움직여도 숨이 차시고, 그래서 그런 건 안 하시고. 근데 저희는 이제 사내 동호회는 있죠. 사내 동호회에서 이제 등산 동호회가 있나? 뭐 여러 동호회가 있어서 영화 보는 클럽, 친목 클럽, 댄동 같은 거 막 가끔씩 공연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등등등. 일단 리더급 분들은 20년씩 다닌 분들이 계시고, 같이 일을 하는 사원급 중에는 10년 좀 넘게 일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15년씩 일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 회사는 60대가 돼서도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생각해야 되는, 내 다음 진로는 뭐지? 글쎄요, 저희 회사에 50대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임원 제외하고 거의 못 봤어요. 일단 IT 회사 특성상 되게 빨리 변해야 되고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근데 나이가 좀 더 많이
길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IT는 업무 환경도 너무 빨리 바뀌고 개발자들은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직급이 없잖아요. 직급이 없는데 그때까지 내가 계속 아무런 리더도 안 되고 아무런 직책이 없이 50, 60대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직하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 업무 프로세스가 길고 좀 보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스타트업 쪽으로 빠지는 분들 많이 봤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창업하고 싶어 해서 창업하려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해외로 나가고 싶어 그러면 해외 취업을 하거나 해외 대학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제 에너지가 떨어지고 같이 밝은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어두운 쪽으로 같이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밝은 여자들한테 조금 어두운 남자들이 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 5년 연애했어요. 잘 챙겨주고 안 싸우고 유들유들하게 넘어가지고 말도 잘 걸어주고 애교도 잘 부려주고, 부려주는 건 아니고 부리는 거지만 네,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상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만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계속 까내린다거나 되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든가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만나는 게 맞겠고.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생긴다고 해도 왜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너 저거 하러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너무 매여 있잖아요. 구속되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들겠죠? 내가 무슨 취미생활을 갖고 싶어도 너 왜 나 놔두고 저런 취미생활 하러 가? 왜 가서 다른 여자 만나? 이러면 이제 답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힘들죠. 우울감. 완전 우울감까지는 아닌데 만나본 적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우울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어떻게 해서 해보자 라고 이제 말해주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울하다가 돌아오면 좋아요. 돌아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울하다가 괜찮아, 아니 난 못해, 아니면 돌아왔는데 다시 우울로 가는 주기가 너무 빠른 사람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다가 한 며칠 뒤에 아니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계속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제 에너지가 떨어지고 같이 밝은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어두운 쪽으로 같이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밝은 여자들한테 조금 어두운 남자들이 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되게 밝은 여자가 있으면은 어머 하고 이제 관심이 가는데, 막상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밝은 여자도 어두워질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그렇게 밝아지지 못한다면. 근데 그게 MBTI별로 상성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피가 소극적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연인으로 별로일 것 같다라고 해도 그 인프피랑 잘 맞는 MBTI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ISTJ 절대 못 만나거든요. 근데 제 다른 MFP 친구들은 ISTJ들이랑 많이 만나요. 완전히 반대여서 저는 정반대인 사람 잘 못 만나요. 전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 취향인 거고, 근데 친구들을 보면은 NF 제 친구도 ISTP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들이랑 너무 보완이 잘 돼서 잘 맞는 케이스가 있고, 저는 저랑 같은 MFP일수록 좋아가지고 ISTJ는 힘들다, 로봇 힘들다. 남자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담배 피는 사람이고 그 여자가 술, 담배 하는 거 괜찮으면 상관없죠.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인 친구들도 술을 되게 좋아하고 잘 마시는 친구들은 나는 술을 무조건 잘 먹는 남자가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죠. 술을 잘 마시는데 안 마시는 남자가 베스트기는 하죠. 아니 근데 제 다른 남사친도 나는 나랑 술 마셔줄 수 있는 여자를 무조건 만나야 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술에 대한 나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마음을 많이 안 내주는 사람은 연애 상대로서 사실 쉽지 않죠. 서로 제일 친해야 되고 서로 제일 솔직해야 되고 제일 얘기를 깊게 많이 나눌 만한 사람이 연인이어야 되는데, 나는 예전에 상처 때문에 너한테 이만큼만 마음을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줄 수도 있어, 이러면은 상대도 비슷하면 상관없어요. 상대도 그럼 우리 조금 가볍게 시작해서 깊어져 볼까? 이러면 상관없는데, 상대는 이제 나는 너한테 날 다 열어놓고 난 너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가 나는 찔끔 이렇게 하면은 밸런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주는 쪽에서 힘들죠.
본인 스스로 안정된 사람, 마음과 몸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싸울 때도 좀 넘어갈 줄도 아는 사람, 대화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 보통 친구로서 쟤 되게 사람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연애를 못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사람 자체가 좋으니까 연애할 때 갑자기 얘가 돌변해서 삐딱선을 탄다? 이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둔 애들도 연애 잘해요. 주변에 있는 무리에 따라서 영향을 사실 많이 받잖아요. 주위 친구들이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고 자기 잘 가꾸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으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면은 보통 이제 친구를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친구들의 질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저는 그 사람 만나는 걸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언어가 되게 해플 수도 있고 여자에 대한 사상이 좀 뒤틀려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유하게 봐줄 수가 있는 게 부모님이 진짜 별로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랑 안 친하다? 물론 부모님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게 베스트이기는 한데 모든 부모님이 되게 좋은 부모님일 순 없잖아요. 나는 내 부모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부모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난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야. 그런 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게 전 중요 요소는 아니에요. 진짜 좋으면 계속 연락을 하고 싶죠. 연락을 안 끊죠. 끊으려고 해도 또 말 붙이고 또 말 붙이고 그래서 절대 안 끊기게 하고 또 건덕지 만들어서 또 연락하고 만약에 끊어지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일단 조만한 거에 화를 내면은 쉽지 않죠, 연애가. 화가 기본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근데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거를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이거 잘못한 거 같아 이건 난 잘못한 거 맞아 이거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싸움이 나도 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자존심 세우면 진짜 힘들잖아요. 끝까지 아니 이건 너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힘들죠. 저는 대부분은 자만추였거든요. 전 친구였다가 좀 오래 길게 보고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꽤 몇 달은 보고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만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개팅으로 만났어. 근데 3번 만에 만나야 돼. 이러면 일단 만나고 나서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헤어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 솔직히. 지금 남자친구를 제가 미팅에서 만났어가지고 대학교 때 미팅에서 만났는데 3번 만나고 나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도 되는 건가? 근데 안 만날 이유는 또 없네? 일단 만나보자 했는데 이제 저는 운 좋게 잘 맞았어가지고 진짜 좋으면 계속 연락을 하고 싶죠. 연락을 안 끊죠. 끊으려고 해도 또 말 붙이고 또 말 붙이고 그래서 절대 안 끊기게 하고 또 건덕지 만들어서 또 연락하고 만약에 끊어지면은 그러고 약간 연락할 때도 조금 던지잖아요. 그런 약간의 플러팅 멘트들 애교도 좀 부리고 그거를 되게 티 안 나게 던지고 이모티콘도 제일 귀여운 애들로 던지고 희생 당연히 하죠. 희생 당연히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시간을 쓰는 거 그것부터가 되게 희생이잖아요. 희생이라고 하면은 좀 워딩이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일상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빼서 그 사람이랑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을 뭔가 챙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플 때 더 뭔가를 챙겨주고 선물도 뭘 줄까 생각해서 해주고 우리 어디 갈까? 이러면 그것도 다 찾아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을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연락은 부족하죠. 연락만 하면 만날 수 없잖아요. 연락을 해서 같이 뭔가를 활동을 할 기회를 잡는 게 사실 연락의 플로우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 다음에 이거 할래? 그럼 우리 다음에 어디 가자 이렇게 근데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은 남자가 오히려 더 나 얘 별론데?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무조건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티 안 내요. 아주 간접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당기지 나 너 좋은데? 이렇게 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어디 갈래?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안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연락이 왔는데 좀 그냥 성의가 없다. 툭툭 이응 뭐 이제 그래 잘 자 하고 이제 끝낸다거나 이러면은 주는 말에는 충실하게 대답을 해도 거기서 더 발전이 없는 상태는 좋아하는 건 아닌 거죠. 뭐 두드려 볼 수는 있는데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호감인 상, 아주 아닌 상, 근데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호감상들은 내가 먼저 친해지고 싶다. 이래서 내가 조금 다가가고 싶은 상들이고, 완전 아닌 애들은 그냥 친구로서 좋다. 친구로서 평생 뭐 무인도에 떨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완전히 제 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친구들. 사실 성격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거에서 솔직히 갈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중간에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별로 이성으로 안 보고 그냥 나는 호감인 집단 말고는 사실 이쪽에는 다 관심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두드리고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얘도 만나볼 수는 있다.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좋아한 경우보다는 제가 좋다고 해서 그래? 만나볼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얘랑 나랑 되게 잘 통하네? 되게 잘 맞네? 왜냐면 사실 되게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나 무조건 이 남자애, 나 무조건 얘가 너무 좋아 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얘가 나 좋다네? 근데 나 얘랑 잘 맞네? 얘 성격도 되게 괜찮네? 외모도 아주 나쁘진 않네? 그러면 이제 만나보면서 하는 거죠. 그게 편차가 좀 있어요. 무조건 얼빠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점지하는 그 남자랑 돼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고,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소한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은 절대 싫어. 나는 이 기준 밑으로 가면 난 절대 못 만나. 이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의 범위가 이게 조금 더 좁다면 여자들은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쁜 여자는 진짜 많은데 잘생긴 남자는 그에 비해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범위가 넓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좁은 남자들은 다 연애를 하고 있거나 나 안 좋아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 내가 좋다고 해서 만날 수 없거든요. 보통 다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나이급이 아닌가? 근데 그래도 요새는 조금 관리하고 뭐 헬스도 하고 조금 그래도 눈썹 정리도 좀 하고 머리도 좀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남자애들의 평균 가꾸는 정도가 저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제 친구들이 외모를 보는 것도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느꼈어요, 저는. 얼굴 본판보다도 본인들이 스타일에 맞게 관리만 해도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막 엄청 쟤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연예인 말고는 흔치 않잖아요. 그냥 나를 일단 엄청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제 1조건인데 그거가 충족이 되면은 저는 싸울 때의 행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울 때 막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조금 폭력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걸러야 되고, 그게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 남자. 저는 무조건 운동하는 남자. 저는 그게 확실해요. 운동 무조건 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는 가꿔야 된다. 운동을 하는 남자들은 보통 가꿔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도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가꾸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남자. 자존심 말고 자존감 높은 남자. 근데 이건 여자도 똑같죠. 자존심 안 부리고 자존감은 되게 높아서 본인이 본인의 행복을 또 찾을 수가 있고 남들한테도 그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는 있죠. 왜냐면 빵시혁 님도 계시잖아요. 그 여자들이 있으니까 제 주위에는 거의 없죠. 제 주위에는 이제 보통 다 잘났고 난 내가 잘났는데 왜 저런 사람 만나야 되지?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지만 돈만 보고 만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없을 순 없어요. 그거는 어느 사회든 그거에 대한 수요는 있고 저는 불가.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분들 만날 이유가 없어서, 나는 내가 돈 잘 벌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저는 돈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근데 뭐 친구들은 대부분은 자기랑 소득 수준이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건 아닌 사람들을 원하기는 하죠.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저는 전혀 상관없긴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남자가 관리를 하고 운동해요? 연애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연애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운동에 미쳤어. 나는 지금 여자들 별로 돌볼 거 없고 그냥 내 일하고 운동할 거야. 그래서 연애할 시간 없어.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그런 거지. 연애를 못 한다는 거는 관리 안 한다는 거죠. 관리를 조금만 해도 연애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연애 못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무조건 먼저 와요. 오히려 그래서 남자가 연애하기 더 쉬워요. 관리만 하면 여자가 바로 오니까. 근데 여자들은 다 관리하니까 오히려 여자가 더 어려워요.